네, 26년도 1학기 문학 세상을 만나다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다음 주 기말고사 일정이 남아있죠? 우리가 유토피아에서 시작해서 멋진 신세계를 거쳐서 패싱과 추락을 지나고 로빈슨 크루소와 방드르디 그리고 마지막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이르렀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고생을 했지만 나도 힘들었어요. 세월 때문인지 조금 힘이 겹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잘 들으시고 다음 주 기말고사도 잘 치르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노트를 준비하면서 어젯밤부터 고민을 거듭했어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작품이 워낙 깊이도 있고 또 잘 알려져 있어서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이리저리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네, 우리 강의에 걸맞은 흐름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었다가 지우고 몇 번을 했습니다. 자, 시작하죠. 오늘 제목은 가난한 청년, 초인을 꿈꾸다입니다. 가난한 청년에 일단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배경은 19세기 중반, 정확하게는 1865년 러시아의 수도죠. 황제가 머물던 곳이니까 페테르부르크입니다. 그 페테르부르크에 화려한 건물도 많고 웅장한 건축물도 많은데 도스토옙스키가 택한 곳은 가장 후미진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비참한 곳입니다. 그곳 4층이죠. 4층의 관 같은 또는 선실 같은 방에 사는 법대 휴학생 라스콜니코프를 통해서 1860년대 러시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가난한 청년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초인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번역본이 당연하게도 아주 많습니다. 각 버전마다 특장점이 다 있어요. 네. 최근에 러시아 문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김희숙 선생 번역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버전을 비교해 보건대 김희숙 버전이 가독성의 측면에서나 전체 번역의 매끄러운 정도에 있어서나 나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책 어떤 것이든 읽어도 좋습니다. 전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상을 만나고 가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끝까지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한 모양이에요. 우리 이상이라는 한국의 천재 시인, 천재 소설가, 천재 에세이스트가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천재 같아요. 지금 60이 넘고 70이 넘은 사람도 27살에 죽은 이 이상의 텍스트를 끌어안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텍스트의 그 깊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겠죠. 이상이 쓴 에세이 중에 차생윤회라는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목이 차생윤회. 차생은 이 세상이고 윤회는 돌고 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돌고 도는 이야기인데
이 부자들은 그 아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뭐 토대로 해서 존재하고 뭐 이런 얘기들 쭉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가난한 그 글쟁이도 이 거지에게 몇 푼 적선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뭐 그렇게 그렇게 돌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써요. 이 첫 부분입니다. 길을 걷자면 저런 인간일랑 좀 죽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에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해 보십시오. 저런 사람은 좀 죽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살아서 자기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게 하고 나까지 힘들게 할까?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또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이상은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죽어 없어졌으면 하는 골이 벌컥 날 만큼이나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아도 좋을. 그리고 산대자 되려 가지가지 해독이나 끼치는 일밖에는 아무런 재주가 없는 인생들을 들어봅니다. 남들에게 해만 끼치고 별 삶의 의미도 모르는 그런 자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스스로 경험에 비춰 보기 바랍니다. 남들의 얘기하면 곤란해요. 이건 남들의 얘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영화 제와벌에서 이 얘기하기 위해서 끌어왔습니다. 1935년에 영화 제와벌이 개봉을 해요. 그게 이상은 36년 무렵에 받거나 아니면 영화 잡지에서 간접적으로 접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죄와벌에서 얻어들은 초인 법률 초월론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키워드는 초인 법률 초월론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은 평범한 인간을 뛰어넘는 위대한 인간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적 제도나 그 장치들을 넘어설 수 있다. 이 이론이에요. 초인 법률 초월론이라는 뭔지는 모르지만 진보된 인류 우생학적 위치에서 보자면 가령 유전성이 확실한 불치의 난치병자, 그리고 미치광이, 알코올 중독자, 유전의 위험이 없더라도 접촉 혹은 공기 오염이 되는 악성 종양의 소유자, 또 어떻게 또 손을 댈 수 없는 절대 거지들, 이런 사람들 다 자신이 아니고 자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종의 권력으로 하루아침에 깨끗이 소탕을 하든지 하는 게 옳을 것이다. 이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게 히틀러였지. 그렇죠?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홀로코스트를 자행하기 직전에 쓴 글입니다. 우생학의 관점에서 이 게르만족이 위대하다. 게르만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 라는 그 초인 법률 초월론의 일종의 초인 법률 초월론의 기초에서 2차 세계대전 시기 대량 학살을 자행했던 거죠. 우리는 유대인만 대량 학살한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여기에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가는 물론이고 장애인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했던 카르멘 했었죠. 이 집시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유색인종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자,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거린도 없고 병자도 없고 범죄인도 없고 하여간 오늘 우리 눈에 거슬리는 온갖 것이 다 깨끗이 없어져 버린 타작마당 같은 말쑥한 세상은, 내 식으로 얘기하자면 위생 처리된 세상, 깨끗하게 살균 처리된 세상은 만약 그런 것이 지상에 실현할 수 있다면 지상은 그야말로 심심하게 짝이 없는 권태, 그것과 같은 세상일 것이다. 그럴 법도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1930년대 식민지 도시 경성을
가난 속에서 헤매던 그 이상의 초상이 이상하게도 라스콜니코프의 이미지와 겹칩니다. 그 30년대 글 쓴다고 또는 뭐 예술을 하겠다고 이 경성을 헤매고 다니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지식인들이. 그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이 어쩌면 라스콜니코프와 닮지 않았을까. 그리고 라스콜니코프는 일본어로 번역된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나 매너, 의식, 감정까지 모방하고 그걸 실천으로 옮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를 연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만 모방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나 의식, 사고 방식까지도 모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도시에서 지식인의 뭐 고통을 보여주려면은 라스콜니코프처럼 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찰스 스트릭랜드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어느 순간 그 연기하는 내가, 소설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내가 실체인 나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죠. 그것도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상의 이 차생윤회라는 에세이를 떠올리면서 라스콜니코프의 얼굴이 포개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초임 법률 초언론이라는 라스콜니코프의 범죄를 추동했던 이론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영화예요.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자막은 없습니다. 근데 뭐 거의 들려요. 원작을 좀 세게 각색을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워요. 첫 장면이 라스콜니코프가 법대를 졸업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좀 많이 좀 세게 각색을 해서 원작 읽은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와 벌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러시아 지도까지는 여러분 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모스크바가 아래쪽에 있고요. 남동 쪽에 있죠. 남동 쪽에 아래쪽에 있고 오래된 도시고 여기가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18세기 초반에 뾰트르 대제라는 사람이 서구화를 위해서 건설한 인공 도시죠. 여기 네바강이 흐르는데 운하들도 많고요. 진흙탕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간척해서 지은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홍수도 많고 그랬죠. 이 푸시킨의 청동 기마상이라는 서사시를 보면은 대홍수를 얘기하죠. 죄와 벌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여기 페트르부르크가 배경입니다. 여기는 서구화의 전진기지라는 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 도시의 캐릭터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슬라브 정신의 이 참호 같은 곳이라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부르죠. 이때는 페테르부르크였다가 나중에 뭐 레닌그라드도 불리고 그러죠. 여기는 서구화의 전진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사상이나 제도나 그리고 뭐 문화 예술 뭐 이런 온갖 게 다 집결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겨울궁전이라고 보이죠. 여기 겨울궁전부터 시작해서 이 웅장한 건축물들, 화려한 그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수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살았겠죠. 근데 이곳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음습한 곳, 이 어두운 곳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페테르부르크 갈 기회가 있으면은 라스콜니코프 그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게 페테르부르크의 아마 진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관광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입니다. 1828년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피살된 게 어린 시절에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년에 벨린스키라는 비평가,
사회주의 비평가입니다. 이 비평가의 편지를 낭독했다는 죄로, 그러니까 짜르 있죠? 짜르에 저항하는 그런 사상가의 글을 읽었다는 죄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데 집행 몇 분 전에 짜르 황제의 특사가 와서 풀려나요. 그 순간이 이 도스토옙스키에게는 평생 동안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던 이 경험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제어벌에도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이고라는 작가 아시죠? 빅토르 이고 레미제라블의 작가입니다. 빅토르 이고가 쓴 어느 사형수의 최후라는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사형수의 최후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에 도스토옙스키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이런 장면들만 얘기해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도박 광이기도 했어요. 약간 좀 이상합니다. 우리 스트릭랜드만 이상한 게 아니고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도스토옙스키의 걸작들은 다 부채가 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빚을 갚기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빚 갚기 위해서 원고를 씁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좋은 원고를 어떻게 쓰십니까? 비슷한 질문을 했나 봐요. 대답 뻔하죠. 원고료 많이 주는 데가 좋은 원고를 쓸 수밖에 없다. 그건 자본주의 그 메커니즘 안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이라도 피하기가 어려운 유혹 같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안 주거나 의무적으로 글을 써야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짓궂게 이런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끼적거렸다가 던져둔 원고들 찾아가지고 그냥 손봐가지고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주요 작품들은 다 도박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생산됐습니다. 우리는 도스토옙스키 팬들은 이 부채, 도박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66년에 제와벌 연재를 시작하고요.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제와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네 작품을 도스토옙스키의 4대 장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봤죠? 여기다가 미성년까지를 포함해서 5대 장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다 벽돌책입니다. 하나같이 1000페이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장담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장담하는데 도스토옙스키 5대 장편 다 읽고 나면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도스토옙스키 이 5대 장편을 읽고 난 후에 세상에 무섭지 않았던 그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별로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게 나를 뒷받침하던 백 같은 거예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나 도스토옙스키 다 읽은 사람이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그 정도로 나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지 아닌지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해보세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방학 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은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해도 좋죠. 그러면 할 얘기도 많고 서로 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우리 삼국 세계문학의 숲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게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와벌의 의류문화서판으로 보기로 하고요.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휴학 중인 법대생 라스콜니코프라고도 하고요. 러시아 발음에 가깝게 라스콜니코프라고 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페테르부르크의 비좁은 방에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다. 휴학생이다. 극심한 가난. 그리고 장소가 어디라고요? 페테르부르크. 여기에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24살? 그죠? 저 시골에 아버지는 없고
가난한 엄마와 그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연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학비로 보내주고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그 엄마와 여동생이 페테르부르크, 우리로 얘기하자면 서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는 인류를 비범한 인간과 평범한 인간으로 나누고 자신이 비범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악덕 정당포 노인 노파를 죽여 그 돈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저 악덕 노파, 폐병쟁이, 내일 모레면 다 죽을 그런 사람이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페테르부르크의 뒷골목들이나 어디 집들, 선술집 같은 데 보면 참담하거든. 근데 저 돈이면은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데 왜 저 악덕 노파에게 돈을 다 맡겨둔 채 있어야 되느냐. 일종의 사고 실험 같은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이 라스콜니코프를 변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판할 수도 있죠. 라스콜니코프는 전당포 노파 알료나를 도끼로 살해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신의 그 스케줄, 이성적 이 판단 속에 있었던 행위예요. 여기까지는 저 악덕 노파를 죽여도 나는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지. 그런데 늘 우발적인 요소가 끼어들기 마련이지.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범행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노파의 선량한 여동생, 이복 여동생입니다. 리자베타까지 충동적으로 함께 죽이고 만다. 근데 이 리자베타가 누군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리자베타가 학대받는 여인이에요. 이 노파 자기 언니에게도 학대받고 재봉을 하면서 어렵게 먹고 사는데 늘 착취당하고 거기에다가 약간 좀 모자란 듯해요. 그러니까 사람들까지도 성적으로 물리적으로 착취를 합니다. 학대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의 기본적인 양식에서는 죽여서는 안 돼야 할 사람이에요.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죽여버렸어요. 우발적으로. 그는 훔친 금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마당 돌 밑에 숨기고 어떤 다른 동네 마당 돌 밑에 숨기고 범죄가 발각될까 봐 극심한 공포와 고열 그리고 광기에 시달립니다. 이 소설을 심리적 리얼리티를 극대화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한 인간의 내면 풍경, 그 심리의 풍경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작품. 그런 의미에서 심리적 리얼리즘의 대작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 리얼한 게 아니고 우리 심리 상태도 리얼하게 묘사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의식의 흐름을 따르는 이 서술들이 곳곳에서 독자들을 사로잡습니다. 놀라운 실험들이죠. 여기에 이제 예리한 예심판사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라는 예심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라스콜니코프의 절친 라주미힌의 친척, 형입니다. 라스콜니코프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해오고 이 두 사람의 심리적인 이 대결이 볼만합니다. 6부에 이르면은 치열한 심리전이 펼쳐집니다. 아마 여기 심리적인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작품에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을 파는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는 소냐를 만납니다. 소냐가 등장합니다. 이 소냐는 1부부터 다 예고돼 있어요. 소냐의 아버지 마르멜라 도프라는 그 퇴직 그 관리가 있습니다. 주정뱅이죠. 술집에서 자기 가족 얘기를 하고 자기 가족의 비참한 삶을 얘기하면서
노란 딱지를 받은, 즉 매춘을 하기에 이른 딸 얘기까지 하죠. 이미 그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그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차 사고가 일어나고, 그 마차 사고에 라스콜니코프가 간접적으로 관여해서 도움을 주면서 마르멜도프가 죽을 때까지도, 장례식을 칠 때까지도 소냐를 직접 만나게 되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라스콜니코프는 소냐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 정신에 감복하여 자신의 범행을 고백합니다. 이건 많이 들어봤죠? 죄와벌을 안 읽었어도 이 정도는 다 압니다. 소냐는 그에게 대지에 입을 맞추고 죄를 고백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며 눈물로 자수를 권합니다. 여기에 몸부림치면서 이 반박도 해봐요. 왜 나는 안 되느냐? 나폴레옹이나 쟤들은 다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영웅이 된 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 발랑, 보잘것없는 악덕 노파나 이 같은 존재라 그러죠. 죽였다고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변을 해보지만 결국은 소냐의 그 요구 또는 보이지 않는 명령에 따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라스콜니코프는 비극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릅니다. 소냐는 구원의 여성상의 대표가 되죠. 그러니까 비극에 이를 수 있는데 여기는 구원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갈등 끝에 라스콜니코프는 경찰에 자수하고 시베리아 유형 8년 처분을 받습니다. 소냐는 유형지까지 수인대라 그러죠. 이 유형을 당하면은 가족들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을 봐도 그 카츄샤가 네얼류도프를 따라가죠. 네얼류도프가 카츄샤를 따라가죠. 그를 따라 시베리아 우랄 산맥을 경규로 한 지역이죠. 도스토옙스키가 유형을 했던 곳은 톰스크라는 곳입니다. 톰스크하고 더 동쪽으로죠. 또 동쪽으로 이르베츠크라는 그 러시아의 큰 호수 이름이 뭐죠? 큰 호수 있잖아요, 러시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호수가에 있는 이르베츠크도 유명한 그 유배 도시입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유배를 살았던 곳은 톰스크라는 곳인데 아마 톰스크가 배경인 것 같아요. 소냐는 유영지까지 그를 따라가 헌신적으로 옥바라지하고 그녀의 사랑과 신앙에 힘입어 라스콜니코프는 마침내 자신의 오만을 뉘우치며 인간성을 회복, 부활합니다. 여기 후반부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어렵죠? 간단합니다. 단출합니다. 여기에 다른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그 문제적인 인물들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시간은 1865년 며칠입니다. 며칠 동안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주 무더운 날, 이 라스콜니코프가 범죄를 계획하고 노파를 죽이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쫓기고 소냐를 만나고 하는 그 며칠 동안의 일입니다. 며칠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물론 후반부 이제 유배 생활하는 부분은 시간이 좀 1년 지나고 이런 시간 텀이 좀 길죠. 공간은 페테르부르크의 비참한 곳입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있고요. 두냐 여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풀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이 러시아 이름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 러시아의 그 이름은 맨 앞에 있는 게 여기 라스콜니코프는 성이에요. 성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온이 이름이죠. 애칭이 로자라 그래요. 그래서 라스콜니코프 애칭이 로자입니다. 로지온 알렉산드로포프 라스콜니코프 맞죠? 이런 알렉산드로비치 라스콜니코프.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부칭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름에 붙이는 거예요. 맞나? 잠깐만 확인해야겠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입니다.
로지온이 이름이고 로마노비치, 남자일 경우에 로마노가 아버지 이름이에요. 거기다 비치, 로마노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라스콜니코프가 성입니다.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아버지 부칭, 그리고 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공식적으로 부를 때는 풀네임을 부르죠. 근데 친할 때 그래서 이름 부르는 게 그 관계의 밀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두냐는 애칭입니다. 여동생이고요. 풀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라스콜리니코바라고 불러야 돼요. 정확히 하려면은 여성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름은 풀헤리아고요. 엄마입니다. 알렉산드르의 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풀헤리아 아버지가 알렉산드르고 그리고 집안 이름은 시집 온 집안 이름은 라스콜리니코프 집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소냐가 있고요. 마르멜라도프. 이 마르멜라도프라는 인물 주목해야 돼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부분에 술집에서 만납니다. 말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죠.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만나죠. 나중에 마차 사고로 죽는데 술집에서 만나서 소냐 얘기를 들려주고 나중에는 마차 사고로 죽으면서 장례식이 벌어지고 추도연이 펼쳐지는데 그때 라스콜니코프가 소냐하고 가까워지죠. 그리고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와 3남매가 있는데 소냐의 계모입니다. 계모인데 비참한 가정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퇴직한 관리인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엄마는 폐병을 앓고 있고 3남매도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매춘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소냐가 매춘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소설을 통해서 잘 보여주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소냐네 집이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의 집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군이 있는데 알료냐와 리자베타는 노파하고 노파 여동생, 라스콜니코프가 죽인 사람이죠. 라주미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 하나쯤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응원해주는 친구. 그래서 라스콜니코프는 어찌 보면은 다양스럽고 행복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전적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친구가 있어요. 엄마와 여동생하고는 좀 다르죠. 이 라주민이라는 듬직한 동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필이라는 예심 판사도 주목해야 돼요. 이 수사 과정에서 보여주는 심리적 대결이 볼만합니다. 이 소설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조시모프는 의사고요. 자묘토프라는 경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비드리가일로프에 주목해야 됩니다. 악마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라스콜니코프의 그림자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의 분신처럼 보이기도 해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루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본주의에 완전히 매몰된 어떤 속물 중의 속물입니다. 근데 이 스비드리가일로프와 루진이 둘 다 라스콜니코프의 여동생인 두냐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노리는 이유가 뭔지도 봐야 되는데 이 두 사람으로부터 라스콜니코프는 두냐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결국 결론을 얘기하자면 두냐는 라스콜니코프 친구인 라주미힌과 결혼합니다. 친구의 여동생과 결혼하는 경우 많이 있죠. 또 오빠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원형 같은 이 구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베자트니코프도 주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공상적 사회주의자 레베자트니코프를 통해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사회주의에 대한 이 인식 수준, 관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러시아 문학할 때, 러시아 근대 문학은 푸시킨에서 시작을 해요. 19세기 초반 푸시킨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푸시킨에서 고골, 뚜로예네프,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그리고 체호까지 고립기
시대로 이어지는 황금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아니라 좀 놀라운 게 19세기를 유럽 문학, 또 흔히 세계 문학이라고 그러죠. 유럽 문학의 황금기라고 얘기를 해요. 소설 문학에서. 그러니까 런던이 하나의 중심인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이끈, 그러니까 이 경제적 이 혁명, 산업혁명을 이끈 중심 도시였죠. 그리고 파리도 이해가 가요. 파리는 근대적 정치혁명을 이끈 도시이기도 하지. 그래서 런던과 파리가 근대 소설의 진원지였다는 걸 알겠는데 그 후진국에 속했던 독일이 아니고 후진국에 속했던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가 또 다른 세계문학, 유럽 문학의 진지였다는 것. 놀랍죠. 그래서 이 19세기 러시아 문학이 세계 문학사에 끼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식민지 시대 한국 문학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이 나라가 문화권이 러시아 문화권입니다. 그만큼 그 영향력이 막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시안 컬러가 있어요. 이 러시아 문화 읽다 보면 뭔가 침울합니다. 침울하고 뭔가 좀 음습하고 뭔가 막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극한까지 이르게 되죠. 그게 페테르부르크 효과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러시아 근대 문학에서 페테르부르크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골이라는 작가 들어봤죠? 고골 비롯해서 체홉 이렇게까지 이 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들이 많습니다. 이 페테르부르크란 도시가 하나의 인물, 주인공 역할을 해요. 그 페테르부르크 도시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죠. 도스토옙스키 단편, 중편들 포함해서 중죄와 벌까지 중요한 작품들의 배경이 페테르부르크거든. 이 페테르부르크라는 병적인 도시에서 인간들의 병든 영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환경 결정론과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초인 법률 초월론을 얘기했습니다. 또는 초인 사상. 이게 니체의 초인 사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변주처럼 보이긴 하는데 니체의 위보멘시가 이 균질적이고 평균적인 인간을 뛰어넘는 자신이 스스로 입법을 할 수 있는,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이 획일적인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을 상상했다면은 그게 여기에서 누구를 살해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죠. 근데 여기 초인의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참조한 것은 나폴레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사상을 일상에서 또는 나폴레옹의 행적을 일상에서 구현하려고 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나폴레옹 컴플렉스가 깊게 작동하고 있죠. 나폴레옹처럼 나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컴플렉스. 원래 나폴레옹 컴플렉스 하면은 키가 작은 사람이 갖는 열등감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좀 달리 표현합니다. 그 시골 촌놈이 프랑스의 황제, 유럽 전역을 지배하는 황제 자리까지 올랐죠. 이게 입신 출세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입신 출세주의의 모델처럼 간주됐습니다. 19세기 유럽 소설, 세계 소설, 한국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폴레옹 컴플렉스가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리얼리즘 앞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절차를 보면은 범행과 고통과 속죄와 구원의 루트예요. 구원의 루트인데 많은 다른 작품들은 범행 이후에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비극적인 형상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에게서는 속죄와 구원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그렇고요. 여기서 신의 구원 없이는 러시아의 경우는 러시아 정교죠. 신의 구원 없이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뭐가? 근대에 이르러서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신의 구원 없이 인간은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게
도스토옙스키 진단이에요. 이게 무서운 진단입니다. 그걸 먼저 보고 올게요. 잊어버리지 않게. 여기 에필로그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라스콜니코프가 유배지에 갔습니다. 여기서도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해요. 소냐가 헌신적으로 옷바라지를 하는데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주위에 있는 그 동료 죄수들 있죠? 죄수들과도 거리를 분명하게 둡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수임 병원, 죄수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제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아주 유명합니다. 제어본에는 줄거리를 알고 맥락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문장들이 많아요. 어떤 이 통찰력이 빛나는 이 문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이들 인용을 하죠. 많이들 인용합니다. 이건 묵시록적 예언처럼 보여요. 이 꿈의 얘기인데 좀 길게 2페이지 반 정도 이어지는데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병중에 그는 아시아 오지에서 유럽으로 번지고 있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어떤 무시무시한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파멸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처한 상황을 꿈속에서 봅니다. 우리 코로나를 다 겪어서 알 텐데 여기서 메타포로 봐야 돼요. 비유적으로 봐야 됩니다. 뭔가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염병의 실체가 뭐냐? 이 메타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새로운 선모충, 이 전염병원을 옮기는 그 벌레겠죠? 사람의 몸속으로 파고드는 미생물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 미생물이 아니고 어떤 미생물이냐면은 이 미생물은 이성과 의지가 부여된 정령이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패스트를 얘기할 때 쥐가 패스트균을 옮기잖아요. 근데 여기 선모충이라는 미생물에 이성과 의지라는 게 여기 감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의지를 옮겨 날라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감염된 사람들은, 즉 선모충이 옮기는 이성과 의지라는 그 질병,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즉시 악령에 사로잡혀 발광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성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성은 도구적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도 심미적 이성이 있고요. 의사소통적 이성이 있고, 인간이 인간인데 이성 없이 삶을 영위한다는 불가능하지. 그죠? 우리가 무의식도 연구하고, 부조리도 얘기하고, 비이성도 얘기하지만, 이성이 인간 존재의 전제 조건 같은 거죠. 근데 그 이성이, 이 광기로 뒤바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이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유하면서 특히 이 이성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를 얻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이때 이미 이 이성이 몰고 올 파국을 알고 있었어요. 인류의 복리를 증진시키겠다는 그 이성의 약속이 인류에 대한 파멸에 이르렀다는 거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보여주듯이. 그 뒤에서 그걸 다 조종한 것은 이성들이죠. 이걸 도구적 이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성이 신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성이 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이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다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이 도구적 이성의 문제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아야 할 겁니다. 이성과 의지, 자기 의지에 들린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금방 광기로 뒤바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염된 사람들만큼 자기가 진리 속에 확고부동하게 뿌리박고 있는 현인이라고 여긴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이 이성과 의지라는 그 질환,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의 행동 양태를 보면은 나만큼 진리를 구현한 사람이 없다. 나는 현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의지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상적 변주가 라스콜니코프였던 것이 우리의 주인공. 그래서 도시마다 온종일 경보가 울리고 모든 사람들을 소집했으나 누가 무엇 때문에 소집하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고 모두들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사람, 모든 것이 파멸해 갔다. 전염병은 점점 더 창궐하여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다. 이건 러시아 혁명과 그 이후 이어지는 스탈린 체제의 폭력성, 야만성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죠. 경고이기도 합니다. 레닌이 24일 죽고 난 이후에 29년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소련에서 있었던 그 무지막지한 감시와 처벌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솔제니친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소련 전역에서 야만적인 그 일이 벌어집니다. 다 이성의 이름으로,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그래서 스탈린과 히틀러는 샴쌍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러시아 혁명과 러시아 미래, 그 1차, 2차 세계대전 이런 것까지 예고 또는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 모든 것이 파멸해 갔다. 전염병은 점점 더 창궐하여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순결한 사람 몇몇. 그러니까 신에게 손길을 내민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말고는 인류는 파멸해 갔다. 인류의 그 파국을 예고하는 일종의 묵시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전율이 소름 돋을 정도로 끼쳐올 때가 있어요. 이런 문장이 읽다 보면은 다른 건 못 읽어도 도서관에 가서 이 부분 어디입니까? 469쪽 하권 471쪽 2페이지 반 정도에 걸친 이 문장 같은 건 잘 보기 바랍니다. 손으로 베껴 써도 좋고 놀라운 문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 라스콜니코프는 꿈을 매개로 해서 인류가 처한 그 미래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범행과 고통과 속죄와 구원 얘기하다가 꿈 얘기가 나왔네요. 맥락은 여러분들이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그 테마가 박해받는 여성들 테마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중편 소설입니다. 이 박해받는 여성들을 끊임없이 소설 속에 등장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게 소냐가 있고요. 소냐, 그 노란 딱지를 받은 매춘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18살 소녀입니다. 이 소냐가 있고 두냐가 있죠. 이 오빠를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서 그리고 이 변호사를 시켜서 사무실이라도 취직시키고 싶어서 부잣집 돈을 주겠다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해요. 이 역시 두냐 역시 변용된 형태의 소냐죠. 자신의 삶의 가능성이랄까 주체성, 의지를 다 포기하고 오빠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양심적인 오빠라면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두냐도 다른 맥락에서 소냐와 동질적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자베타라는 여성. 여기 이 노파, 전당포 노파의 동생이라고 그랬죠. 전당포 노파에게 학대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학대당합니다. 그리고 리자베타는 소냐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나중에 소냐에게 고백할 때 리자베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워하죠. 이
박해받는 여성들 모티프도 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타는 약간 좀 모자란 것처럼 보여서인지 많은 남자들의 가난한 남자들의 성적 착취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랬죠. 늘 임신한 상태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다 고통받는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 소설을 보는 하나의 그 관점이기도 하죠. 그러면 전체적인 윤곽은 좀 잡혔습니다. 그죠?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보기로 하죠. 오늘은 준비한 문장들이 좀 많아요.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부분만 보면 됩니다. 이 도시, 페테르부르크라는 이 도시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관계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스콜니코프라는 젊은 그 친구를 이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몰고 간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겠죠. 하나는 자신의 이성일 테고, 자신의 이성이 구상한 이론일 테죠. 근데 그걸 더욱 극단화한 게 이 환경이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환경적 요인만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페테르부르크의 이 숨막히는 이 분위기가 이 청년을 더욱더 예민하고 날카롭게 만들었다는 점은 뭐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그 가난한 곳에, 또 비참한 곳에 눈길을 둔다는 점 주목하라고 했죠. 여기 페테르부르크 하면 우리는 하나의 그 환상처럼 떠올려요. 대표적인 겨울궁전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또 이 운하의 풍경들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죠. 근데 그 한 거풀을 벗기고 보면은 이런 참담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소니아가 매춘을 하는 집들, 그 벌집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마르멜라 도프네 집, 그 아말리아라는 독일인이 세를 내는 그 집에 참담한 폭력이 난무하는 이 삶터들, 그 술집의 그 풍경들, 온갖 악취로 가득한 풍경들, 경찰서까지도 이런 비위생적이고 이런 사람이 숨쉬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끔찍이 덮기도 해요.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환경을 일단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조형해내는 인간형이 종종 있죠. 페테르부르크형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 화려한 이 지배층들의, 귀족을 비롯한 왕족들의 세계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죠. 그 골목길을 오가는 가난한 대학생의 이 반발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떤 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격차가 중요합니다. 이 빈부 격차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우리 라스콜니코프의 꿈의 용어를 빌리면은 심각한 전염병을 낳을 수도 있죠. 그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빈부 격차를 어떻게 줄 것인가가 정치의 아마 핵심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정치 공동체의 총부는 뭐 정해져 있죠. 근데 그게 흘러가느냐가 그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라스콜니코프 같은 사람들을 낳는 환경, 이런 뭐 도시적 환경, 공간적 환경도 있지만은, 그리고 사회적 환경, 그렇죠? 또 경제적 환경, 또는 감정적 환경이라는 것도 주목해야 되죠. 감정적 환경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자산 그러면은 경제적 자산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근데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경제 자산 그 다음에 뭐 문화적 자산,
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자산도 있고 또 상징 자산. 이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이걸 네 개의 그 자본으로 나뉘는데 나는 요즘 이런 말도 쓰고 싶어요. 감정 자산. 감정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부한 사람들이. 이 감정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삶이 안정적이고 뭔가 듬직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감정이 메말라 있을 때, 그러니까 감정 자산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은 쉽게 흔들리죠. 이 감정 자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중요한 테마입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얘기를 하죠.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누가 뭐래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열심히 운동하는 것. 중요하죠. 인간으로서 그 리듬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좋은 책들 많이 읽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책 전도사 노릇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감정 자산을 잘 쌓아놔야 이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 감정 자산이 보잘것이 없으면은 금방금방 사람이 휘청거립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이거 역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자산은 어느 정도 게이지가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바닥인지. 이 도시 풍경이 그렇습니다. 후덥지근한 공기, 혼잡함, 지저분합니다. 건축장의 발판, 먼지, 그리고 독특한 여름의 악취. 이 모든 것이 신경의 혼란을 몰고 옵니다. 환경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술집에서 나오는 악취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라스콜니코프의 모습 보세요. 이러한 광경이 역겹고 우울한 색채를 더욱 짙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깊디 깊은 혐오의 빛이 청년의 섬세한 얼굴을 한순간 스치고 지나갔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근데 자신도 이렇게 사는 사람 중에 일원이지. 스스로도 나중에 스스로를 심리적 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 기생충 이 있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가 아니라고 기생충이 아니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런 상황에서 호흡하다 보면은 자신이 이라는 자기 모멸적인 사태까지 이를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잘생긴 사람이에요. 라스콜니코프는 키도 크고 이 체격도 아주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에 깊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생각이 있다고 마구 뒤엉키고 몸도 쇠약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과외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젊은이의 출구가 무엇일까? 이 청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산들 있죠? 감정이나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지 않으면 이런 청년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청년들 어떻게 사회가 지켜줄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화부를 읽으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 같은 청년들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깊은 혐오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다포노파를 잔인하게 죽이죠. 죽이는 그런 지점까지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게 맡겨서는 안 되지. 이런 현재적 관점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말리아 표도로브나의 집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소니아의 아버지와 계모와 그 배다른 그 동생 셋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서울에 그런 곳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안 보려고 하고. 이런 동네를 두고 작가는 추악하기 그지없는 소돔이라고 얘기를 해요.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막 문란하게 노출되어 있겠죠. 이런 인간적인 그 존엄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악다군이고, 매일매일 주정뱅이들의 광기고 이렇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눈이 이런 곳이 어딘지를 보려면은 페테르부르크라는 장소를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일부 1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기로 했어요. 1부 마치고 15분에 아니다. 맞나? 50분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